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뒷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 조직과의 관계도 틀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조사 논란 이후로 또 한 번 논란이 터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기자들도 경악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역대 검찰총장 중 권력과 불화한 사례는 지금껏 꽤 있었습니다. 김가경, 김종빈, 한상대, 최동욱, 문무일, 윤석열, 김호수 등 어떤 연유에서건 권력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 이유였습니다. 이는 때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권력의 고난을 겪는 모습은 검찰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이미지의 배경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징치하다 검찰의 수장이 좌절하는 모습은 국민들로서는 연민의 감정과 더불어 응원을 보내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한동안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자 착시였습니다.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검찰이라는 이미지는 허구에 가까웠습니다. 검찰과 그들의 수장은 사실상 권력에 순치했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경우라도 대단히 개인적인 방식으로 풀어갔을 따름이었죠. 사표를 던지는 식으로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기자회견쯤으로 반발하는 정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모두가 목도하듯 검찰은 2년 전 아예 스스로 권력을 잡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도구와 수단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주인을 자처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검찰총장은 대통령실과 정부 내각은 물론 국무총리 비서실,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사회 곳곳에 검사 출신들을 포진시켰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지만 그들의 권력 장악의지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스스로 권력의 일원이 됐으니 매사가 무소불위입니다.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축소 등 검찰 집단의 이해관계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때마다 정치권과 싸웠고 국민과 맞서며 현실 정치의 한 축으로서 적극 개입했습니다. 2022년 9월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직접 수사권이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됐음에도 시행령 꼼수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입법부의 법 개정 취지의 원천적 부정을 넘어서 민주주의적 체계와 질서의 부정입니다. 검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낯뜨거운 상황임에도 한마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던 검찰 집단이었지만 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검찰 내부망에서 일제히 와글거립니다. 스스로 경계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한 줌이나마 선량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있으리라는 일말의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자괴감마저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정권에서 권력의 중요한 축이 될 검찰총장이 권력과 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겪은 수모는 검찰 정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 검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부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으로서 중재를 부정당했습니다. 관련 혐의로 고발된 이후 무려 4년을 훌쩍 넘겨 처음 이뤄진 조사지만 대통령 경호처 건물로 검찰이 찾아가 피의자 쪽에 휴대폰까지 맡기고 진행한 이름도 해괴한 출장 조사였습니다. 그 과정에 검찰총장의 권한은 무력화됐습니다. 검찰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제대로 농락한 셈입니다. 사실 이미 지난 5월 서울지검장 등 주요 검찰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됐음에도 고작 7초 침묵으로 대응하는 데 그쳤으니 이 수모는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허수아비로 전락한 듯하지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자신의 말을 이제와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 됐습니다. 대통령실도 당황했고 기자들도 당황한 이유일 겁니다. 과거 검찰총장들이 그랬듯 사표 제출로 개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그치거나 자신의 권능을 부정한 몇몇 검사를 징계하는 수준에서 자족하는 것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록 시행령 등 편법으로 보전한 것이지만 검찰의 수사 역량은 그대로입니다. 이 역량을 집중해 검찰이 검찰공화국의 일원이 아님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됨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그에게 남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 의혹,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 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권력과의 싸움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권력과 국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강행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그 정점에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비판 언론을 상대로 가짜뉴스 여론몰이하거나 이명박 정부 당시 MBC 간부로 있으면서 MBC 노조를 탄압한 인물들도 공영방송 이사 직함을 달고 복귀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31일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추천위원 2명끼리 비공개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재간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후 5시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정도 회의 끝에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박문진 이사 정원 9명 가운데 6명, KBS 이사는 11명 가운데 7명이 이날 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31일 KBS와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로 지명된 13명의 경력과 행적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와 그 유사단체 관련 소속 인사는 모두 4명이었고 과거 MBC 노조 탄압에 가담했던 MBC 간부 출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상대로 가짜뉴스 여론몰이를 한 단체 소속 인물도 있었습니다. 방통위에서 새롭게 선임한 윤기룡 방문진 이사는 울산 MBC 사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윤 이사가 활동했던 단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미래포럼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고문으로 활동한 단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의힘 의원실 등과 함께 국회에서 각종 가짜뉴스 관련 세미나를 8차례 이상 열었습니다. 또 이 단체는 지난해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짜뉴스 시상식 행사를 후원했습니다. 가짜뉴스 운동본부가 진행하는 가짜뉴스 시상식은 이른바 가짜뉴스 퇴치에 힘쓴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래 수상자는 유튜버 한동원 삼촌TV 등인데 한동원 삼촌TV는 KBS 정상화 운동이라며 2022년 6월부터 KBS 앞을 근조 화원으로 애워싸고 욕설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기룡 이사가 상임공동본부장을 맡은 MBC 정상화 투쟁본부도 지난해 MBC 앞에 근조 화원을 세우면서 화원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서울 마포구 MBC 사옥 앞에는 여전히 근조 화원이 내걸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에 청문회를 정주행하는 분들도 역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막장입니다. 건성건성 청문회 정국을 넘어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진숙이라는 인물의 청문회는 그 중에서도 단연 엽기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꾸 그 추이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청문회의 풍경을 접하면서 이 인물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야기할 게 분명한 공영방송의 위기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그보다도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앞섰습니다.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순히 윤석열의 오른팔이라고만 하기엔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처참합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에 이르면 설사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변명과 마지못한 사과로 시간을 끌며 유야무야 청문회 일정을 소비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한마디 변명도 사과도 없이 마치 핍박받는 비극적 영웅이나 투사처럼 버텨나갑니다. 그것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라는 매우 파렴치한 행태를 묻는 장면인데도 말입니다. 좌파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다시 뺏어오겠다는 극우적인 공적 사명감과 어떻게든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적인 욕망이 상승적으로 뒤엉킨 결과 이런 괴물에 가까운 엽기적인 인격이 주주되어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할 판입니다. 객관적 권위를 가지는 진리도 없고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윤리도 없는 조건에서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윤리가 된다는 생각.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 8월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 대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무제한 토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과 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이 번갈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인 조지현 의원의 반대 토론이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합성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고 야당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이 법이 꼭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고 있다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고 깎아내리며 국회는 파업 조장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 소속인 일부의 기득권 노동자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오늘 밤 12시 자정에 종결될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늘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별도 표결은 하지 않고 자정까지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모레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로 보입니다. 네, 주말마다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번 주는 호남 지역 경선이 예정돼 있지요. 네, 잠시 뒤 익산에서 전북 지역 순회 경선이, 내일은 광주와 전남에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은 41만여 명으로 앞서 경선을 마친 10개 지역을 모두 합친 28만여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승부처로 꼽히는데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당대표 선거보단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 더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초반부터 1위로 치고 나간 원외 정봉주 후보를 4선 김민석 후보가 3천여 표 차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경선에선 유일한 호남 지역구 현역 의원인 민영배 후보가 최하위를 탈출해 간든 계기를 마련할지도 주목됩니다.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인데 반환점을 둔 민주당 전당대회 누적 투표율은 과거보다 저조한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독주 기조가 이어지면서 당내에선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 지지율 등이 오르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런 평가를 의식한 듯 SNS 등을 통해 권리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